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쌍둥이로 보이는 외국인 자매가 엄청나게 큰 여행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이 처음인 듯 지하철이 신기하다는 듯이 두리번거리던 외국인 자매는 이윽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신호음이 들리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문이 열린 바로 그 순간 외국인 자매는 들고 있던 음료수까지 떨어뜨리며 휴대폰을 꺼내고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감탄사를 터뜨리며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자매는 한국의 지하철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애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개인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레오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잡화점을 물려받아 현재 10년이 넘게 유지하고 있는 저희 잡화점은 저와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교대로 근무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가업의 가게였기에 저와 동생 제시카는 다른 친구들은 젊음을 즐기며 놀 때 열심히 잡화점을 운영해 나갔고 그 덕분인지 저희 잡화점은 마드리드에서 꽤 유명해지며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동생 제시카는 자신의 근무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저에게 가게를 조금 더 봐달라고 했고 저는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약 30분 뒤 동생은 가게로 뛰어들어오더니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는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알 수 없는 기쁜 표정을 보였습니다. 가게를 휴업해야 된다는 동생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저는 오히려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자신이 마트 경품에 응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 상품인 한국 여행에 당첨되었다면서 모든 여행 경비는 물론 한국에 있는 고급 호텔의 숙박까지 경품으로 받아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동생이 손에 들려있던 항공권과 경품 설명서를 볼 수 있었고 정말로 한국으로의 일주일 여행 경비는 물론 고급 호텔의 숙소까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한 번 더 마트 측에 문의 전화를 걸어본 자는 동생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뜻밖의 찾아온 한국으로의 무료 여행 기회에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줄곧 동생과 함께 잡화점에 고기를 판매하는 일을 하며 단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일주일 정도 가게를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신선한 고기를 사기 위해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계시기는 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게를 보게 되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린 엄청난 결심이었죠. 특히 얼마 전부터 동생이 자기 친구들이 최근 한국으로의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면서 너무나 부러워했는데 우연하게 찾아온 한국으로의 무료 여행 기회는 마치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 제시카는 2일 정도의 한국 여행 준비 기간을 거쳐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가슴은 너무나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동생은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중 몇몇은 실제 이민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살기 좋고 여행하기에도 좋은 멋진 나라라며 저보다 더 들뜬 모습을 보였죠.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와 제시카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컴퓨터를 통해 저희가 여행하게 될 관광 경로와 한국인들의 특징,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보를 찾아봤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극찬밖에 없는 한국 여행 후기에 더욱더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십 시간의 비행시간이 걸려 도착한 한국은 엄청난 높이의 비행기 창문으로 바라보았을 때부터 불빛이 반짝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경품으로 얻게 된 한국 여행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녁 비행기를 타게 된 저와 제시카는 다소 늦은 시간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은 전혀 저녁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왜 한국이 빨리빨리를 중요시하는 나라인지
한 번의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인지 그 이유 또한 찾을 수 있었죠. 한국 시각으로 다소 늦은 시간인 10시에 공항에 도착한 저와 제시카는 공항에 있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한국의 공항은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한국인들은 평화롭게 공항에서 식사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드리드에서는 정확히 8시가 넘으면 일부 스페인의 위험한 조직원들이 공항을 점령하고 자리값을 받아내거나 당당하게 공항 여행객들의 물품을 훔쳐가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공항의 외곽 구석에는 한국의 범죄 조직들이 자리를 잡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공항 구석에는 그저 쉴 수 있는 테이블과 비싸 보이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더군요. 저와 동생 제시카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왜 다들 한국 여행을 그렇게나 좋아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고 몸과 밀착해 무겁게 들고 다니던 여행의 짐들을 그제서야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에 도착한 한국이었기에 저와 제시카는 곧바로 경품 회사가 예약해준 한국의 호텔 시설로 향했는데 호텔의 정문에 도착한 순간 스페인과 비교도 되지 않는 호텔의 외관과 규모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신기했던 것은 호텔의 내부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호텔의 외관 건물은 엄청난 규모의 최신식 호텔 빌딩이었지만 실제 머물게 될 호텔의 내부 객실은 한국의 아름다움이 적절하게 느껴지는 대청마루 시스템과 다양한 한국적인 문양 그리고 나무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객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한국의 특성상 이처럼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객실로 내부를 꾸민 것 같았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한 바닥에 그만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너무 더우면 선풍기 형식의 전열기구를 가동하지만 아무래도 공기를 이용한 방식이다 보니 오래 틀고 있으면 얼굴이 가렵거나 목이 아픈데 한국의 대청마루 바닥을 이용한 시원함이라 이러한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정보를 조금 찾아보니 한국은 오래전 한국인 선조들의 지혜로 이러한 대청마루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현대화시켜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30분도 겪지 않은 대청마루의 시원함에 정말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다소 무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식힌 저와 동생 제시카는 한국에서의 일주일 여행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곧바로 시원한 바닥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너무나 가보고 싶었던 한국의 한강으로 가기로 했고 그렇게 아침도 먹지 않은 채 호텔을 나서게 되었죠. 역시나 일찍 밖으로 나왔음에도 길거리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우울한 스페인의 어두운 길거리와는 다르게 사람들과 길거리 자체가 너무나 쾌활했습니다. 동생도 그러한 기운을 느꼈는지 표정이 밝아 보였고 저와 동생은 한강으로 가기 위해 한국의 지하철을 난생 처음 이용하기로 했죠. 사실 처음 공항에 도착하고 난 직후 지하철을 타고 호텔까지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너무나 빠듯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었기에 지하철을 타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강으로 이동하는 것에 제일 빠른 길이 지하철로 나와 있어서 운이 좋게도 저와 동생은 지하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페인에도 지하철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마드리드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철 구역들은 너무 낡고 더러워서 일부 관광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뿐 교통수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호텔 근처의 지하철역으로 들어온 저와 동생은 눈앞에 펼쳐진 깨끗한 지하도에 그만 넛을 놓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그곳에는 이미 지하 공간을 이용한 편의점은 물론 심지어 옷가게까지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마드리드에서 겪어본 지하의 더러운 공기와 먼지가 많은 상태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고 저는 왜 한국인들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만 나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참이나 지하도에 있는 옷가게를 구경하던 저와 동생은 지하철이 오는 시간을 휴대폰 앱으로 확인했고 그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3분 뒤 저희가 타려던 지하철이 도착했고 탑승을 하기 위한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저와 동생은 지하철의 문이 열리고 난 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고 말았는데요. 눈앞에 보이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서 저희가 운영하던 잡화점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그 옆에는 채소와 식료품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상황에 너무 당황한 저와 동생은 일단은 지하철을 타야겠다는 생각에 문이 닫히기 직전 문 앞에 있던 지하철 내부의 잡화점으로 올라탔고 그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시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매우 신기했던 것은 몇몇 한국인 분들은 잡화점에 물건을 고르거나 채소들의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지하철 안에서 시장이 형성된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지하철 내부에서 여러 물건을 팔고 있던 잡화점은 저와 동생이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어서인지 한눈에 보아도 품질이 우수한 상품들을 팔고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거기 있던 한국인 승객들 그 누구도 무방비 상태로 보관되고 있던 비싼 상품을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황한 저희 표정 때문인지 잡화점 사장님께서는 저희 보고 외국인이냐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았고 이내 휴대폰을 꺼내 드시고는 지금의 상황은 한국의 지하철을 활용한 일종의 전통시장 축제라며 원래는 아예 폐지되었던 축제지만 서울 시민들의 요청으로 딱 한 번만 더 이러한 지하철 시장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을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설명을 해주셨죠.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 고기를 팔고 채소를 파는 것도 모자라 옷까지 팔고 있는 모습에 저와 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스페인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던 상황에 마치 신세계를 겪는 것 같았습니다. 잡화점 사장님께서는 마침 시식용 육회가 준비되어 있다면서 한우로 만든 육회를 조금 썰어서 건네주셨고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먹은 그날의 한우 육회는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고 신기한 육회였죠. 특히 스페인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며 품질이 좋은 고기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팔고 있는 한국의 한우는 제가 본 소고기 중 제일 품질이 좋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예 이곳에서 저녁에 먹을 고기를 사는 것은 어떻겠냐며 거금을 투자해 한우와 삼겹살을 사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지하철 객실에서의 먹거리 쇼핑에 저와 동생은 옆에 있던 채소 가게와 옷가게까지 구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한국의 지하철 상태에 계속해서 감탄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 30분 뒤 저와 동생은 한강 근처 지하철역에 하차하게 되었고 내리고 나서도 동생과 방금 있었던 일이 마치 꿈만 같다는 서로의 대화를 나누며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걷다 보니 그럼 한국에서 실제 운영하는 길거리 잡화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마드리드에서 저와 동생이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어서인지 동생도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한강으로 향하던 도중 너무나 쉽게 길거리에 잡화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화점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와 동생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평범한 잡화점에서는 상품들을 자물쇠로 잠그지 않은 채 그저 평범하고도 무방비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좀도둑과 노숙자들이 상품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 고기를 꺼내놓은 진열대에는 무조건 자물쇠로 관리하거나 아예 모형을 꺼내놓는 잡화점도 있는데 한국은 실물 그대로의 상품을 볼 수 있었음에도 누구나 손쉽게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잡화점을 관리하는 한국인 주인분께서는 대뜸 저희에게 손사래를 치며 잠깐 여기 있으라는 듯한 몸짓을 하시더니 앞치마를 벗으시고는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시더군요. 무슨 영문인가 싶어 오늘 도대체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 저와 동생은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그 사이 그만 고기를 사려는 손님이 들어오시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저와 동생을 보시더니 많이 당황하신 듯 손가락으로 진열되어 있던 소고기를 가리키셨고, 저는 소고기가 필요하시다는 생각에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구매하려는 고기가 어떤 용도인지 한국어로 묻게 되었죠. 힘들게 오신 손님을 돌려보낼 수 없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주머니께서 필요한 국거리용 소고기를 꺼내드리고 한국의 지폐 현금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일부러 돈을 맞춰주신 듯 저울 위에 가격을 보시더니 고기를 챙겨 곧바로 가게 밖으로 나가셨고, 저와 동생은 인생 처음으로 다른 상점의 운영을 도왔다는 사실에 이게 한국인가라는 놀라운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께서는 한결 개운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말과 함께 계산대 위의 지폐를 보고는 고기를 팔았냐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황하시는 사장님을 위해 제가 마드리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잡화점의 사진을 보여드렸고, 사장님께서는 매우 뿌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저에게 악수를 청하셨죠. 한국의 취향과 생활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면 이처럼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화장실이 급해 가게를 맡기셨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저와 대화를 나누더니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인 것 같다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나라의 잡화점 가게를 맡아 팔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호탕한 웃음까지 보였죠. 그렇게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행복한 한국 여행을 마친 저와 동생은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동생은 바로 어제를 마지막으로 마드리드에서의 잡화점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저희는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값싼 상가 건물을 구할 수 있었고, 그곳에 저희만의 잡화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똑같았던 저와 동생은 한국에서 돌아오고 난 후 한국으로의 직접 이민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죠. 앞으로 한국인 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싶은 마음과 이제 저희도 어엿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요즘은 그저 행복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상품을 팔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여기가 정말 한국이란 말이야? 여성은 오빠의 외침에 놀랍니다. 그 여성의 오빠는 일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나 다르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성의 오빠는 어떤 말을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덴마크에서 온 루미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오빠 피터가 한국에 여행을 왔었거든요. 오빠 피터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매인 우리가 조국인 덴마크를 떠나 아시아인 일본과 한국에 각자 사는 게 신기하시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던 덴마크는 날씨도 온화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로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한국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전학해 온 다현이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동양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현이는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그전까지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던 저는 다현이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수학 공부 중이었는데 안 풀리는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다현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같이 수학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게 되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적용하면서 그 문제를 고민했고, 오랜 시간의 고민 끝에 문제를 풀어냈을 때 우리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같이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자 동지애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같이 풀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특이하죠.
그렇게 친해진 다현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어도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한국의 문화도 좋았고 드라마나 음악들도 굉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되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현이는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열이 굉장하다면서 자신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학원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 등수와 점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수학 문제를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게 참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정도는 한국에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인 다현이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것에 비해 피터 오빠는 어려서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이었어요. 한국에 비해 일본이 유럽에서는 더 알려져 있다 보니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푹 빠졌고 일본에서 나온 게임기로 게임을 즐겨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일본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대학에서 반도체 공학과를 전공하였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일본의 반도체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터 오빠는 일본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의료연구원을 꿈꾸고 있었는데 한국이 의료 분야의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덴마크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의료기술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의료 대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팬데믹 시기에 덴마크는 높은 고령자의 사망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믿고 있던 덴마크 의료 체계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높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기술 분야의 지원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건 어려웠지만 의료 연구 분야는 아직도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 연구 쪽은 알아보니 저 같은 외국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아들도 아시아로 가버렸는데 딸까지 아시아로 간다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났고 북한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더 알려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오빠에게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는 한국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고 자신이 일본인들에게 들었는데 한국은 일본인만 따라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차라리 일본을 오지 왜 한국이냐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한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왜 한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서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득하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이고 안전하고 좋은 학교도 있고 미래 계획까지 다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득하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제가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자 부모님은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준비를 했고 들뜬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던 생각이 나네요.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서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너무 멋졌고 입국 심사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특별함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 안에는 곳곳에 한국 전통 한옥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과 음식점들이 있었고 한국에 처음 왔는데도 이것이 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공항에만 있는데도 한국을 관광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에 처음 도착하다니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대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수준이 높았어요. 다현이에게 듣기는 했지만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원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배운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수준이 높고 수학을 무척 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현이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해서 그런지 수학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현이가 제가 한국 대학을 목표로 한다는 걸 알고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수학 문제집을 구해서 함께 공부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덴마크에서 배웠던 것만 알고 한국에 왔다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을 텐데 친구 덕분에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서 한국 학생들에게 열심히 말도 걸고 질문도 한 덕분인지 한국에서도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한국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닌 척하면서 사람 챙겨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 덕분에 1년을 정신없지만 즐겁고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국의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휴가 때 한국을 여행 온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 간 제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한국으로 오기로 한 날이 되어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장으로 나오는 오빠는 어쩐지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회사 동료들이 한국을 왜 가냐며 한국에 갔다가 나쁜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면서 자신을 엄청나게 걱정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신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에서는 입국 심사장에서 전산에 문제가 있다면서 몇 시간이나 기다려서 일본을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일본인 여행객이 정말 많은 좋은 나라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이번에도 해외에서 온 여행객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빠는 한국은 줄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를 하려고 했더니 QR을 몇 번 찍고 났더니 쉽게 끝나는 시스템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서 너무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짐까지 모두 나와 있어서 또 한 번 놀랐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짐을 기다리는 것도 꽤 오래 걸렸다면서요. 밖에 나와서 보니 일본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인천공항의 엄청난 크기와 깨끗함 그리고 편리함에도 무척 놀라서 오빠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공항에 안내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냐면서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해서도 오빠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놀랐어요. 일본도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면을 다 가릴 수 있는 유리로 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도 너무 깨끗하고 좌석들도 너무 좋다면서 신기한 눈으로 구경했어요. 제가 한국의 지하철은 와이파이도 된다고 말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진짜냐면서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했어요. 오빠는 지하철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은 처음이라면서 한국이 너무 대단하다고 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역마다 전면 스크린도어를 보면서 오빠는 한국은 어떻게 된 나라냐면서 굉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탔는데도 이상한 냄새가 안 나는 걸 제일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은 채취가 잘 안 나서 사람 많은 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까 봐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 오피스텔에 와서도 오빠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집이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멋진 한국의 가전제품들이 포함된 오피스텔은 굉장히 편리했거든요. 오빠는 일본은 벽이 얇고 창문도 이중이 아니라서 겨울이 되면 너무 춥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키가 커서 180cm인 오빠가 살기에 천장이 너무 낮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집의 높은 천장을 보더니 이거 너무 부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오빠와 함께 경복궁에 갔어요. 나가면서도 오빠는 지하로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잘 되어 있고 천장이 일본보다 높다고 이야기했어요. 키가 큰 오빠는 이게 참 인상이 깊은가 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었지만 체형이 참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예약해 놓은 한복 대여 가게로 갔어요.
전에 친구들과 함께 온 적이 있는데 한복이 너무 예뻐서 입으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오빠에게도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오빠는 처음에는 뭐 이런 걸 꼭 해야 하냐고 했는데 안에 예쁜 한복들을 보더니 이리저리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옛날 왕자가 입었던 한복을 골랐습니다. 남색의 용의 문양이 금박으로 붙어있는 한복이었는데 오빠에게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멋지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저도 예쁜 남색의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골라서 입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색으로 커플처럼 한복을 차려 입고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었습니다. 한국은 도시에서도 산이 보여서 그 풍경이 멋졌어요. 우리는 많이 걸어서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표를 끊을 필요가 없어서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복궁에 근정전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궁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 장소는 왕이 진무를 보는 곳이고 저곳은 어떤 곳이다라는 식으로 설명도 해주었어요. 오빠는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에 감탄하면서 열심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복궁역 근처의 국립민속박물관에는 7080 추억의 거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도 같이 구경하였습니다. 한국의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쌀을 파는 가게라든가 이발소, 의상실 등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품 하나하나 옛날 분위기를 내려고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탕이라는 목욕탕까지 있었는데 제가 옛날 한국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빠가 여기 너무 재미있다면서 한국의 옛날 학교의 모습이 참 예쁘다면서 좋아하였습니다. 교실 중앙에 난로가 놓여있는 모습을 신기해했습니다. 한국이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큰 빌딩과 발전한 모습이라니 저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예전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 후에 우리는 같이 인사동으로 갔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동네라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예쁜 기념품도 많이 팔고 한국식 간식도 많이 팔았어요. 오빠는 회사 동료들에게 돌릴 과자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간식들을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저는 오빠에게 회사 사람들과 아주 친한가 보다고 말했더니 오빠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많은 과자를 사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인사동에 온 또 다른 이유는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인데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떡볶이를 시키고 라면과 김밥을 시켰어요. 오빠는 한국 음식은 처음이라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떡볶이의 색깔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었습니다. 오빠는 색깔을 보더니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색깔이냐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젓가락으로 잡고서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에 놀랐어요. 매콤한 양념에 떡이 더해지니 너무 맛있다면서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얼굴이 빨갛게 되었는데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같이 나온 라면을 먹는데 일본에서 먹던 라면과는 너무 다르다면서 느끼하지 않고 맛있다고 했어요. 많이 매우면 제가 김밥을 먹어보라고 했는데 김밥을 먹더니 일본에서 초밥을 먹어보기는 했는데 정말 이 한국의 김밥은 다른 맛이고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저는 오빠가 너무 맛있게 한국의 분식들을 먹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울컥한 기분이 되었어요. 어쩐지 덴마크에 있을 때보다 살도 빠져 보이고 힘도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오빠가 정말 가고 싶던 일본에 살고 있으니 한국에 와서도 담담할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고 한국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일본 생활이 힘들었냐고 물어봤어요. 오빠는 제가 그런 질문을 하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게임을 할 때는 일본이 참 좋았는데 직접 생활해보니 자신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유럽 못지않게 개인주의가 심해서 그런 문화가 익숙하고 편하기는 한데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국인인 자신은 너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집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일본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어서 작고 좁고 답답했습니다. 그냥 일본 여행을 갔다면 재미있게 지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하니 그 단점들이 점점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게임 회사에 다니는데도 회사는 옛날의 관습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결제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기념품 과자를 많이 산 것도 일본은 그게 문화라고 했어요. 이런 문화를 잘 모르던 외국인 직원이 여행 후에 과자를 안 사왔더니 뒤에서 엄청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까지 친하지도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잘 모르면 알려주기라도 하지 뒤에 가서 몰래 욕을 하다니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우동이나 초밥 같은 게 몇 번 먹을 때는 특이하고 맛있었는데 매일같이 먹자니 양도 적고 너무 달고 짜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생활할 때는 다른 나라고 자신이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와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고 오빠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힘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는 음료를 마셔야 하겠다는 생각에 카페로 갔습니다. 우리는 예쁜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빠가 주문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운터로 향했어요. 그런데 또 눈이 동그래져서 한국은 정말 일본이랑 너무 다르다면서 놀라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계 앞에 서서 기계로 주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주문을 모두 기계가 받아서 신기해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 기계에서는 현금이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드가 안 되는 곳도 많고 현금을 주로 써서 한국도 그럴 줄 알고 카드를 안 가져오고 한국 돈을 환전해 와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는 한국 여자분이 현금은 직원에게 가서 주문해야 한다고 알려줬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자기가 뭘 잘 몰라서 당황하고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친절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신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물론 그 여성분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말도 잊지 않고 했습니다. 직원에게 현금을 보여주면서 주문해서 커피를 받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빠에게 한국은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다 카드 결제가 된다고 말해줬어요. 일본에서는 큰 음식점에서도 카드 결제가 안 돼서 현금이 없어서 너무 당황한 적이 있다며 한국이 정말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커피를 마시면서 한국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일본은 전원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카페를 오래 사용할 수 없었는데 한국은 카페가 정말 크고 노트북에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일하기도 좋을 것 같다고 부러워했어요. 자신도 쉬는 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갈 만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노트북과 가방을 놔두고 한국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더니 저를 붙잡고 저 사람들 저러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오빠에게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맡아둘 때 핸드폰을 올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자 그게 말이 되느냐고 놀라했어요. 그리고는 한국 사람들은 다들 부자들이라서 그런 거냐는 말도 했습니다. 저도 한국 와서 정말 놀랐던 일인데 한국은 시민의식이 높아서인지 다른 사람 물건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훔친다는 건 말도 안 됐어요. 오빠는 누구 하나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그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주변을 보니 그런 자리가 여러 군데 있다는 것에 감동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피터 오빠는 서울의 다양한 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한식도 많이 먹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오빠는 힘내겠다면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참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감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에 오빠가 너무 걱정되어서 연락했더니 오빠는 마스크를 끼고 조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게임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서 면접을 보자는 연락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에 정말 기뻐하면서 오빠의 행운을 빌어줬습니다. 저는 정말 오빠가 한국 회사에 일자리를 구해서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한국에서 취직할 만한 곳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파라과이에서 온 한 여성이 화장실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여성이 빨개진 얼굴로 나오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얘기를 들은 파라과이 여성은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살고 있는 레이첼이라고 해요. 외국어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원래 쓰던 에스파냐어 외에도 영어와 일본어 같은 다른 언어도 배웠어요. 그중 무엇보다 일본어에 푹 빠져 있었죠. 일본 문화가 신비롭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일본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죠. 고등학생 때부터 일본어 책만 파고들었어요. 원어민처럼 발음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연습했다니까요. 나중에 학생들한테 일본 문화까지 알려주고 싶어서 문학이랑 역사책도 읽어봤죠. 잠깐 일본에서 살았던 적도 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어느 날 엄마한테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일본어 선생님 되는 것도 좋은데 한국어 선생님은 어떨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죠. 엄마 친구 아들이 한국 다녀오더니 너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대요. 그리고 요즘 한국 경제도 엄청 성장하고 드라마나 케이팝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앞으로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거라고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일본어 공부한 것도 있고 관심도 없던 한국어 공부를 제안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죠. 하지만 항상 제게 옳은 것만 가르쳐 주시던 엄마 말씀을 무시할 순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한국에 대해서 파보기로 했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건지, 제 미래를 투자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기사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 내내 한국에 대해서 공부해보니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된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일본어랑 문장 구조도 비슷해서 쉽게 익힐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언어에 비해 한국어가 배우기 훨씬 쉬운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에 푹 빠져가는 제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즐거웠어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한국어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영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한국어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이었죠. 일본어는요. 발음할 수 있는 음절 자체가 정말 한정적이에요. 고작 3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조차도 알파벳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한 500개 남짓인 걸 알고 생각보다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적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요, 겨우 24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려 10,000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진짜더라고요. 한국어로는 어떤 소리든 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글은 문자를 배우는 속도도 엄청 빨라요. 영어보다 2배가 빠르고 일본어보다 3배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천재이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자판으로 글 쓸 때도 한글이 확실히 편해요. 한글은 자음, 모음만 누르면 알아서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일본어는 음과 뜻을 통해서 작성하고 일일이 변환해야 하거든요. 처음엔 엄마가 하도 한국어를 배우라고 해서 마지못해 시작했던 공부였는데 어느새 한국어의 과학적인 부분 때문에 푹 빠져버렸죠.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어의 매력을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순시온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 실력도 쌓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한국어 문학을 전공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어로 뭘 하게 취업은 어쩌려고 하면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하지만 전 꿋꿋이 제 길을 갔어요. 한국어에 대한 사랑을 접을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한국이 전 세계로 유명해지기 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저는 제가 한 달 내내 한국에 대해서 공부한 거에 대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대학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죠. 수업 시간에 배운 한국어로 친구들과 제잘거리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한국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도 곱씹어보고요. 드라마 보면서 대사 외우는 것도 취미가 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길거리 간판에 한글이 쓰여 있으면 신기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국 음식점을 가면 메뉴판에 써 있는 한글 단어를 하나하나 읽어보는 재미에 빠져버렸죠. 돌이켜보면 한국어를 배운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언어를 익힌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알게 해줬으니까요. 제가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파라과이에서 한국어로 뭘 하게 라면서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있대요. 일단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은 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죠. 게다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순시온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권 학점 관리는 제 필수 목표였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 한국어 선생님 자격증을 따기 더 쉽거든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고 과제도 성실하게 해나가니까 성적이 쑥쑥 올랐어요. 교수님들도 절 알아봐 주시고 친구들이랑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며 공부했죠.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전 이순시온 대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될 날만 기다리면서 한국 문화에도 더 깊숙이 빠져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책으로만 배웠던 한국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더 생생할 것 같았거든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죠. 1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했어요. 처음 가는 곳이라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었어요. 그렇게 TV나 핸드폰으로만 접하던 한국을 직접 경험하러 가다니 믿기지 않았죠. 한국에 가면 뭘 해야 할까 리스트에 이것저것 적어놓고 숙소는 고민 끝에 한국의 하숙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도 직접 느끼면 한국에서 있는 동안 가장 크게 얻어갈 게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1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숙집 생활이 힘들면 어쩌지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외로우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닥치면 뭐든 하겠지라는 생각을 뒤로 한 채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탄 저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하숙집 앞에 섰는데 왠지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렸죠. 한국의 집은 파라과이랑 정말 달라 보였거든요. 일단 현관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파라과이 집은 창문에도 울타리가 있고 현관은 2중, 3중으로 잠그고 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둑이 쉽게 드나들 수 있어요. 진짜 그 하숙집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싶었다니까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던 찰나 제 연락을 받고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맞아주셨어요. 짐 옮기는 걸 도와주시면서 수줍게 웃어주시는데 일단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안내해주신 제 방은 아담하지만 아늑했어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처음 와본 나라의 노을이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푸근한 제 방을 보니 도둑은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밤이 되자 도둑 말고 다른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외국인인 제가 하숙집에 머무는 게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를 왜 받아주신지 궁금하기도 했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아줌마께 여쭤봤죠. 아줌마,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외국인인데도 저를 받아주셔서 사실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오히려 더 반갑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레이첼 걱정했니? 그런 걱정은 절대 할 필요 없어. 오히려 레이첼 같이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이랑 같이 살게 돼서 나도 재밌는 걸 여기 있는 동안에는 마음 편히 지내도 돼. 아줌마의 넉넉한 마음씨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한국인이라면 정이 넘치다 못해 흐른다던데 그런 게 이런 거였나 봐요. 멀리 타국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때 깨달았죠.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일단 한국은 너무나도 안전한 나라더라고요. 늦게 혼자 밤거리를 걸어 다녀도 무서울 게 없었죠. 치안이 그만큼 잘 되어 있거든요. 파라과이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집을 들어가는데도 주변에 나를 노리는 사람이 없는지 지켜보면서 들어가야 되고 항상 긴장 상태여야 되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거라 마음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항상 그런 곳에서만 지내다가 한국에서 지내려니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치안까지 좋으니 외국인인 제가 살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집 구조를 봤을 때 느꼈던 불안함 있죠. 한국에 사는 동안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 하나만 잠그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안전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파라과이는 왜 이렇게 살 수 없는지 괜히 서럽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어느 날은 택배를 처음 시켜봤는데 집 현관 앞에 그냥 놓고 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저씨에게 한마디를 했죠. 아저씨, 거기다 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놓으면 택배물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하숙집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보고 빵 터지면서 웃더라고요. 그러고선 한국에선 문 앞에 택배를 놓아도 절대로 훔쳐가는 사람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만약 문 앞에 치킨 택배가 없으면 택배 아저씨께서 잘못된 주소로 배달하신 거니 오히려 연락을 해서 알려드려야 한다고 했죠. 그럴 경우 제외하고는 절대로 누가 훔쳐갈 일은 없다고 확신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절대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치안이 좋은 한국에서 며칠 살다 보니 아주머니께서 거짓말을 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의 치안과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파라과이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치안 외에도 교통도 깨끗하고 발달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 인터넷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뭘 찾아보기도 편하더라고요. 하숙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인 친구도 사귀게 됐어요. 한별이라는 대학생인데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처음엔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 걸었는데 한별이가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요. 레이첼 맞지? 나는 한별이야. 혹시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카페 가자. 카페라니 그 말에 혹해서 바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주말마다 한별이랑 카페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카페에 가서 한국 드라마 얘기도 하고 서로의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이는 한국에 대해 잘 알려주는 것은 물론 제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줬어요. 이는 저를 마주칠 때마다 똑같은 뜻이지만 다른 문장들을 많이 알려줬죠. 레이첼 요즘 뭐 해? 는 한국어로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도 하는 거 알지? 진짜 오늘도 새로운 표현을 배웠네. 너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쑥쑥 늘어. 이렇게 수다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별이랑 있으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농담도 주고받고 요즘 애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도 알려주고 제 한국어 선생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오히려 제가 파라과이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문장을 배운 것 같더라니까요. 이렇게 친한 외국인 친구가 생긴 건 처음이에요.
매일 한별이를 만나는 게 행복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하숙집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별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지난주에 벚꽃 구경 가자고 약속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벚꽃을 같이 보기로 한 날짜가 언제였더라? 내가 깜빡한 건 아니겠지? 순간 불안해져서 한별이한테 물어봤어요. 한별아,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벚꽃 보러 가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라고 했더니 한별이가 우물거리면서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파라과이에서 그 손 모양은 아주 안 좋은 뜻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욕하고 싶을 때 하는 제스처였죠. 솔직히 한별이가 갑자기 저한테 왜 욕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기분 나쁜 걸 오랜 시간 갖고 있으면 한별이와 사이가 나빠질까 봐 한별이와 싸우더라도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별아,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한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한별이는 절대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한별이의 반응을 보고 제가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한별이가 바로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한별이가 한 손 모양을 똑같이 따라해서 보여주니 한별이는 더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의 손 모양으로 저희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갔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한별이가 했던 손 모양은 한국에서는 오케이 사인으로 의미가 통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전 파라과이에서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파라과이에선 욕을 의미하는 게 한국에선 당연하게 사용하는 제스처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케이 사인이 파라과이에서는 욕으로 통한다고 말해주니 한별이도 깜짝 놀라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한국인데 파라과이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한별이한테 괜찮다고 앞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전달했어요. 제가 오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케이 사인 하나 때문에 둘이서 배꼽을 잡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느덧 한별이와 약속한 날이 되었고 전날부터 너무 설레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한국에서는 봄이 되었을 때 하는 대표 꽃놀이가 벚꽃 축제라는 걸 들었거든요. 사진으로만 봐왔었는데 벚꽃 축제라니 파라과이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라 엄청 많이 기대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메이크업을 하고 나들이 가방에 한별이와 먹을 간식도 잔뜩 챙겼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멀리서 한별이가 보이더라고요. 탁 트인 한강공원에 꽃비가 흩날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 그 자체였어요. 분홍색인 듯 흰색인 듯 예쁜 꽃잎들이 머리 위로 하늘 안을 내려오는데 태어나서 본 가장 멋진 풍경이었어요.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눈으로 보는 만큼 남겨지지 않아서 속상하더라고요. 신나게 꽃구경을 하던 중 문득 계속 낯선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쳐다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아예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한별이에게 말했죠. 놀란 저를 본 한별이도 의아한 눈치로 그 남자를 보더니 못 참겠다고 그 남자한테 다가가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한별이가 다칠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국인 남자는 어설픈 한국어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선 조금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사진 찍는 게 유행이라며 코웃음을 쳤죠. 반면 한별이는 그건 명백한 범죄라며 단호하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어요. 자기가 사진을 왜 삭제해야 되냐는 표정으로 한별이를 쳐다보고 있던 중국인은 그냥 가려고 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한별이는 주저없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도착 소식에 중국인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한바탕 욕설을 내뱉더니 도망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인은 멀리 도망가지 못했어요. 순찰하던 경찰들이 재빠르게 그 중국인을 붙잡아 연행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신고 접수부터 현장 검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경찰이 대응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 일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망칠 뻔했지만 한별이 덕분에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게 됐죠. 이도 같은 여자로서 많이 무서웠을 텐데 저를 대신해서 나서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건을 빨리 처리해준 한국 경찰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했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라과이에서 경찰은 믿을 게 못 돼요.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애꿎은 시민들이나 괴롭힐 때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월급이 적다고 파업까지 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치안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적도 있었어요. 부정부패는 또 얼마나 심한지 이런 사람들이 경찰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한국 경찰은 달랐어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10분 만에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모든 경찰이 완벽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파라과이에 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무서웠는데 여기선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 한별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벚꽃 축제에서 중국인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긴 했지만 저는 한별이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걸으며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긴장이 풀렸는지 심각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보이더라고요. 화장실로 뛰어가 보리를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당황한 마음에 두리번거려 봤지만 온 화장실을 뒤져도 휴지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 그림자조차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휴지를 변기에 버렸죠. 변기가 막힐까봐 걱정되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한별이에게 돌아가니 찝찝하다는 제 표정을 보면서 웃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공중 화장실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털어놨죠. 그 말을 듣고 한별이는 깔깔 웃더니 저에게 정말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휴지를 변기통에 버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파라과이에서는 화장실, 수압이 너무 낮아 휴지를 변기에 버리게 되면 큰일이 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휴지를 변기에 버려도 막히지 않고 잘 내려간다니 너무 신기했죠. 솔직히 화장실마저 이렇게 차이 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벌써 1년 전 얘기네요. 이제 슬슬 한국에 온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서 파라과이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여태 살면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 가장 빠르게 흐른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막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저에게 또 다른 고향 같아요. 파라과이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편리함과 안전함 덕분에 매일매일이 새롭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슬프게도 다음 달이면 저희 한국에서의 생활도 마무리 짓게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파라과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된 건데 지금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네요. 아마 파라과이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볼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파라과이에서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서울보다는 지방에서도 지내보고 싶네요. 좋은 곳 추천해 주시면 꼭 다녀올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